보면 이게 램스 분야에서 국내 1호, 세계 1호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재 관련된 분야의 인지증강 기술이 국내에도 있을 거고 국외에도 해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향이 좀 어떤가요? 좀 비교를 해보자면 국내와 해외 차이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은 특히 알파고 이후로 워낙 AI 붐이 불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다른 분들 AI 하시는 분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AI라는 건 툴이에요. 그 딥러닝이라는 건 이때까지 AI에서 나왔다가 그 여러 가지 어떤 파라미터의 앞에 웨이팅을 조절하는 방법을 뒤에서 여러 가지 단위 많아질 때 이걸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영향을 깊이 주느냐 이 알고리즘이 새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보시면 AI 툴들은 거의 오픈이에요. 오픈인데 문제는 AI의 핵심은 데이터예요. 얼마나 좋은 데이터, 양질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제대로 된 게 나오냐. 아무리 AI라도 데이터 엉터리 넣으면 엉터리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편이고, 그러니까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도 관심 있는 게 그 로봇 있죠. 그리고 군사 로봇, 그리고 장애인 움직이는 거. 이거 다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인지증강이라는 게 주로 뭔가 하면 신체적인 운동에 관한 거예요.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게 우리 그 소름 센서도 세계 최초였고요. 소름으로 감정을 알아내겠다는 거는 우리가 제일 엉뚱하게 한 거예요. 그 피부 경도 가지고 또 추이해야 되는 건 그것도 우리가 제일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감정적인 영역은 우리가 되게 빨리 했어요. 우리가 이거 한 지가 벌써 한 8년이 넘었거든요. 8년 전부터 감정을 했거든요. 아직 해외에서는 이런 연구가 나온 게 별로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감정은 외국도 이제 시작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어떤 신체적인 인간의 건강에 관한 거. 그러니까 IBM에서 하는 IBM에서 왓슨 연구소에서 하고 하는 이런 암 진단 기기 이런 거는 전부 주로 많이 돼 있는 게 영상. 이게 고양이냐 개냐, 혹은 암이냐 아니냐 이런 영상적인 판단, 영상 신호에 대한 AI가 많고요. 그리고 인지증강이라는 건 주로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는 거가 많이 있고, 저희들처럼 그 감정을 다스리는 이런 건 그러니까 저같이 이상한 사람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의 지금 우리나라 업종 노동의 서비스이 늘어나고 감정 노동자가 되게 많아요. 소위 말하면 요즘 흔히 많이 보는 게 전부 콜센터 있죠. 은행, 기차표, 이 콜센터 전부 감정 노동자들이거든요. 학생들도 물론 보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학습 스트레스.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치매의 한 40%가 우울증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치매에 와서 기억을 못하는 거 있지만 그 사람이 우울해서 자꾸 이런 쪽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도 이제 앞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냐. 이제 대학에서 연구 개발을 해보면 지금 있는 거를 조금 더 개선하는 연구는 회사들이 다 잘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내 학생들은 앞으로 5년 후에 직장을 잡고 사회에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 앞서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이 잘 되는 거고, 좋은 대학은 교수가 훌륭한 대학이 아니고 학생이 잘 되는 게 좋은 대학이에요. 학생이 우수한 졸업생이 그 대학의 수준을 장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이 기계 전공을 쭉 전공을 계속 해 오셨는데 인공지능 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분 앞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그런 학우들도 꽤 많습니다. 기계 전공을 했지만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져하는 학생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좀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래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과거만 알고 있어요. 실은 제가
기계 전공을 하는데 맴스를 하고 지금 바이오를 왔다가 내려왔다가 감정까지 오는 게 저도 생각 못 했어요. 저도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다가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론적이고 지금 학생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올지 인공감성이 나올지 모르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걸 할 때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은 툴이거든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수학을 조금 더 알면 돼요. 그러니까 다 배워요. 기계과야 뭐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대수기하, 적분, 미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매트릭스 행렬의 곱, 행렬의 역, 그리고 뭐 웨이팅을 하는 거, 그럼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리고 함수. 대수기하라고요. 대수기하만 알면 툴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뭘 만들어낼까가 중요한 거죠. 맴스로 뭘 할 수 있는 걸 만들 건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맴스를 잘하면 맴스로 잘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구의 기능과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기술이라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즉 다시 말하면 기술은 뭐가 큰 기술이고 뭐가 중요한 기술일까요? 기술의 중요도와 크기는 적용의 가치 창출이 있지 기술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제일 처음 맴즈를 하게, 제일 처음 우리가 제가 기계과를 하고 그 전산을 했어요. 그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이라고 이 수치 해석 쪽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수치 해석을 할 때 제가 뭐 했냐면 그 옛날에 국산 포니 자동차의 충돌이나 이렇게 전복이 됐을 때 차체가 얼마나 단단할까 이거 분석하는 걸 했어요. 네. 그걸 이제 전산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걸 가만히 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껍질만 전부 기계고 전부 전자장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해하려면 전자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도무지 자동차의 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를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박사과정 버클리를 가서, 버클리가 전자도 되게 잘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부전공을 한 거예요. 하러 갔는데 기계 전자를 해서 한꺼번에 칩으로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걸 뭘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맴즈라는 말도 없고 그냥 마이크로 미케닉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영어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걸 한다니까 저는 기계전자를 다 알고 싶은데 이거 하면 딱 맞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이제 쭉 해서 그 다음 만든 게 이제 자동차 충돌을 했으니까 네. 자동차 충돌 에어백 센서를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가속도계죠. 네. 그걸 해가지고 가속 충돌 센서에 가서 실차 테스트까지 갔거든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동차가 얼마나 튼튼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충돌 시 사람이 얼마나 안 다치는지 요것만 측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구조라는 건 단단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적당히 찌그러져야 충격을 흡수해서 사람을 안 다치게 적당히 쭈그러져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같은 탈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충격이. 예,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에어컨 만드는 사람이 기온과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듯이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자동차 차체 강도만 생각한다고요. 사람을 생각해야죠.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 안 다치게 만들어야 되지 차는 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사람이 안 다치면 안정도 패스예요. 안전한 자동차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때 뭘 느꼈냐면 모든 기술이라든지 기계는 사람을 위한 거니까 사람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도 추위더위도 공기 안 보고 사람 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에어컨도 사람을 위한 거지 공기 온도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산실에 에어컨 컴퓨터 과열될까봐 하는 그런 에어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냉난방기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근데 사람을 위한 건데 왜 사람은 안 보고 공기만 보냐? 나는 딱 이 생각을 한 거죠. 공기 아무리 온도 정확하게 조절해도 이거 사람 덥고 추운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더운지 추운지를 보고 공기 온도는 제일 필요도 없고 사람 보면
더우면 시원한 바람 내고 추우면 더운 바람 내면 된다. 딱 그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간다면 만일 그게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이 에어컨의 개념이 다 바뀌겠죠. 그렇겠네요. 온도 조절 이런 게 없어지겠죠. 여기에 몇 명이 있느냐? 그 사람 각자 뭐 마우스에 패드가 있던 휴대폰에 항상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재면 되거든요. 추운지 더운지. 그럼 이 링크만 시키면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쭉,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풀어나가다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를 해보니까 학생들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거 휴대전화에 액정 내가 좀 더 싸게 만들고 이 별로 학교에 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회사에 살 일이지. 회사 더 잘해요. 네. 그러면 문제는 이 기계를 만들었으면 기계의 단가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가격을 어떤 제조업을 했나 하면 싸게 많이 만들어서 물량을 늘려서 단가를 떨어뜨리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계에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기계의 부가가치는 양을 늘려서 단가를 떨어뜨려서 경쟁력을 갖는 기계는 끝이다. 단가에 관계없이 비싸게 받는 기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레스 측정기다. 스트레스 측정기하면 스트레스 측정 센서를 우리가 개발해서 했다 그래도 누군가 금방 비끼잖아요. 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앞에 물론 특허도 다 있지만 특허를 다 피한다 그래도 이 사람의 신호를 가지고 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얼마다는 그 판정하는 그 기준과 방법. 그게 돈인 거예요.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측정기 보면 전극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거 되게 비싸요. 왜 비쌀 것 같아요? 비싼 게 로직과 데이터의 그 신뢰성에 대한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가가 10원이 들어도 10,000원을 받아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에 컨텐츠를 넣어서 가격을 높일 생각이지 이제 양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윤을 내는 이런 기계는 조금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